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이제 이번 시간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후딱 끝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뜯어냈고요.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얻었으나 랴오뚱 반도의 경우에는 삼국 간섭으로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자, 한편 청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에게 물어줘야 될 어마어마한 배상금도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일본에게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정신적인 충격과 굴욕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청일전쟁을 전후로 해서 열강들에게 여러 강대국들에게 많은 이권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러다가 청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청일전쟁을 통해서 양무운동의 실패를 확인했던 청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를 하였으니 그게 바로 무술변법, 변법 자강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항류웨이나 양치차오 같은 사람들은 양무운동 때 다루지 않았던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의원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했고 청나라의 황제였던 광서제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들에 의해서 두 번째 근대적 개혁을 진행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정치의 도입이라든지 과거제의 개혁과 같은 내용들이 전개되었고 일본이 진행했던 메이지 유신과 같은 근대적 개혁을 다시 한번 청나라가 시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황제를 감금해버리는 바람에 이 변법 자강운동은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보수파로 대표되는 서태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와 함께 움직였던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한편 서양 열강들에 의한 이권 침탈이 심화되고요. 크리스트교 같은 것들이 확산되어 가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는 서양인과 서양 종교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어 나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인에 대한 공격 혹은 반기독교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안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런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어 나온 것이 바로 의화단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권법 수련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믿고 있었던 의화권교라고 하는 종교단체가 의화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서양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양인과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들을 파괴하고 공격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러한 일을 벌였으니 그게 바로 의화단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를 도와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 부청멸양을 구호로 외치면서 산둥성에서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러한 반외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청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서양인들이 사망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또다시 열강들에게 이권을 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청정부 입장에서는 의화단 운동을 진압을 했어야 됐어요. 그죠? 하지만 서양 강대국들이 이 서태후가 아니라 광서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서태후의 경우에는 이 의화단 운동을 이용해서 서양 세력들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압해야 됐을 청나라 정부가 오히려 베이징의 성문을 열어 의화단을 베이징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짓을 벌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열강 8개국이 공동으로 군대를 보내서 의화단을 몰살하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청나라에게 신축 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하였고 청나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1901년 신축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청나라가 물어줘야 되는 배상금의 양이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인 베이징에 외국의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청나라가 반식민지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의화단 운동의 결과 신축조약의 체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죠. 맞나요? 네, 그 뒤에 이야기들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화단 운동과 신축조약의 체결을 청나라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사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침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외세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의화다 운동이 일어나고 청나라 정부가 이것을 처리하는 걸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아, 문제는 뭐였구나. 그렇죠. 청나라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구나. 그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무너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청정부를 향한 민중들의 강력한 개혁 요구가 빗발치게 되는 것이고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왕조를 되세우자, 그리고 황제 지배 체제가 아닌 황제가 없는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혁명사상과 근대적 민족주의의 확산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능한 만주족의 왕조인 청을 무너뜨리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되 황제 지배체제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으니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라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널리 퍼뜨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순원 또는 한자로는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청나라 말기의 정치 사상가이자 혁명운동가이고요. 지금 대만 중화민국과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의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양쪽 모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진나라의 시황제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2000년 넘은 황제 지배체제를 끝낸 인물이 바로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의사였어요. 홍콩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는데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근대적인 지식과 사상 같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청나라를 바라보게 되니 아, 나의 조국인 청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술로 한두 명 살리는 것보다 청나라 자체를, 중국 자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순원의 경우에는 의사의 길을 접고 혁명가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순원이 주장하였던 혁명 이념, 어떠한 중국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삼민주의라는 사상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민자가 들어가는 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 민족주의입니다. 한족들의 나라를 되찾자. 무능한 만주족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한족의 나라를 되찾자라는 게 그가 주장한 민족주의였습니다. 두 번째, 민권주의였어요. 사람으로서 권리를 누리자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중국에서 실현하자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민생주의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그가 주장한 민생주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의 혁명 이념을 삼민주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한국사 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했는데 그때 조소앙이라는 사람의 삼균주의에 기초하였다고 이런 얘기 배운 기억이 있나요? 네, 그 삼균주의도 바로 이 순원의 삼민주의에서 벤치마킹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삼민주의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요? 민족주의에 있나요? 민권주의에 있나요? 민생주의에 있나요?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어? 민족주의에 있죠. 그죠? 청나라를 무너뜨려야 민권과 민생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순원의 경우에는 청조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과 생각을 공유하는 혁명파들을 규합 모아서 중국 동맹회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한족 중심의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마는 그것이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죠. 다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사상만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왕조 지배체제를 끝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사력, 힘이 필요하죠. 그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것도 사실은 다른 데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일본의 하급 무사들이었잖아, 그지? 그들은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도막부를 무너뜨리고 근대적 개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순원과 그를 따르는 혁명사상가들만으로는 사실 청조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번번이 봉기는 청왕조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봉기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마이크를 안 찾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깜빡할 수가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청나라도 가만 있지만은 않았어요. 자기들도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화당 운동과 신축조약의 체결 이후에 그 보수적이었던 서태후와 보수파 일조차도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되면서 의화단 운동 이후에 청나라는 마지막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니 그게 바로 새로운 정치 신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제 보수파조차도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근대적 개혁을 마지막으로 시도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신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근대적 군대를 만들어요. 신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편성을 하기도 하고요. 근대적인 상공업을 육성하는 등 다시 근대적인 개혁을 청나라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904년에서 1905년 사이 우리 이미 배웠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다시피 러일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이겼나요? 러일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어요?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양치차오 같이 과거 변법 자강 운동 같은 것들을 추진했던 이러한 개혁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거 봐라!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었느냐?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 러시아는 짜르가 지배하는 전제군주제 국가였어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요, 대일본 제국헌법, 메이지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입헌군주제 국가였거든요. 랑치차오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전쟁은 무엇의 승리인 겁니까? 입헌군주제의 승리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가야 된다라는 본격적인 입헌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화단 운동 이후에 그 보수적이었던 청나라 정부의 권력자들조차도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을 당시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입헌운동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나라 최초의, 중국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흥정헌법 대강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흥정헌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으로 기존의 정부가 무너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에서 나온 헌법이 아니라 기존의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정부 스스로가 입헌군주정으로 변화해 나가면서 만든 헌법을 가지고 흥정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강은 말 그대로 대강이에요. 자세한 헌법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러한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선언한 예비 헌법을 가지고 대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헌법을 만들겠다라는 원칙을 발표하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물론 청나라는 진짜 헌법을 만들기 전에 망했습니다만은 나름 이 최초의 헌법이라고 평가받는 흥정헌법 대강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제1조 대청황제는 대청제국을 통치하며 만세 일개로 영원히 존중하며 떠받들어야 한다. 군상, 황제를 뜻해요. 군상은 신성하고 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제3조 황제는 법률을 반포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은 의원에서 의결하지만 황제의 비준 명령을 받아 반포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와 의원이 존재하지만 황제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법으로 시행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흥정헌법 대강은 권력이 어디에 있음을 명확하게 한 헌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 황제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약간 일본에서 만들어진 대일본 제국헌법, 메이지 헌법이라든지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대한국 국제와 비슷한 모습이네요. 그죠? 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헌법이다 보니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말해서 이 흥정헌법 대강을 보아하니 청나라의 보수파들은 헌법을 만들자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입헌군주제로 가려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그게 진심인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죠? 입헌 군주제를 취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지 않으면 지금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 운동이 더 거세질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달래고자, 그들을 일단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헌법이었구나 라는 내용인 것을 대충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청정부는 여전히 근대적인 변화에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청나라도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교육개혁을 하고 신식군대를 만들고 상공업을 육성하는 근대적 개혁을 진행했는데 그런 거 하면 전부 다 뭐가 필요하나요? 개혁에는 돈이 필요해, 그지? 자, 그런데 청나라 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화당 운동 이후에 신축조약 맺어지게 되면서 물어줘야 될 배상금이 어마어마했는데 청나라 정부가 돈이 어딨어, 그지? 하지만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마련해야 했을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더 걷던가 아니면 외국에서 빌려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외국은 청나라가 돈이 없다는 거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청나라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돈을 갚지 못하면 넘겨줘야 할 담보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국에게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을 만한 이권이 뭐가 남았나 살펴봤는데 남아있는 게 없어. 이미 웬만한 것도 거의 다 넘어가고 만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청나라가 발견한 게 무엇이었느냐? 민간 철도였어요. 민간 철도란 무엇이냐? 정부가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거예요? 민간 철도란 정부가 만들지 않고 개인이 일반인들이 모여서 만든 철도가 민간 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철도 같은 것들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예요. 사실 철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철도 부설권이라고 하는데 요거 상당히 강력한 이권입니다. 왜냐면 철도 부설권을 갖게 되면은 철도가 지나가는 땅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철도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들도 전부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철도 운영권, 철도 부설권의 경우에는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상당히 강력한 이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청일전쟁을 전후로 해서 그 강력한 이권들을 여러 강대국들이 가져가는 모습을 중국의 국민들이 본 거야. 그리고 청나라 정부는 그걸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열강에게 철도 부속권을 빼앗기기 전에 우리 손으로 철도를 놓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민간 철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청의 경우에는 신정을 추진할 만한 돈이 없다 보니 외국에게 돈을 빌려야 됐고 돈을 빌리기 위해선 담보를 잡아야 하다 보니까 이 민간 철도를 어떻게 하느냐? 국유화, 국가 소유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잡아서 외국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나라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만든 민간 철도를 청나라 정부가 국유화하고 그것을 담보로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한다 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을 때 청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기쁠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죠. 분노가 폭발하죠. 그죠? 우리가 스스로 나라 지키겠다고 우리도 모아가지고 철도 만들었는데 그거를 또 외국에다 팔아 넘기겠다고?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스촨 지방 같은 곳을 중심으로 우리의 철도를 지키자라고 하는 보로 운동이 벌어졌으니 그것을 스촨 폭동이라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창 지역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신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청나라의 마지막 근대적 개혁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식 군대가 신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군 내에서는 이 순원의 혁명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장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야. 청나라를 무너뜨릴 기회가 언제 올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스촨 지방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여기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청나라 정부는 스촨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쪽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우한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우창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 신군대에서 혁명파 장교들이 주도하면서 혁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혁명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우창의 신군이 봉기를 일으켜서 우창을 점령하고 청왕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우창의 신군 봉기였으며 신의 혁명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청나라 정부에 억눌려 있었던 중국인의 분노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청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지역들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베이징과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청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요. 특히 여기 빨간색 점이 찍힌 곳들이 주요 혁명의 봉기가 일어났던 곳들인데요. 대부분 어디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창장강 중하류 또는 상류 지역에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이 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역들이 모여서 중국 최초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신의 혁명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강남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 난징을 수도로 삼아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중화민국의 수립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던 순 원은 급히 상하이로 귀국을 해서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총통, 뭐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이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임시 대총통이 되었느냐? 민주공화국이니까 원래 대통령, 대총통 같은 사람은 어떻게 뽑아야 돼? 선거로 뽑아야 되는데 아직은 선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순원이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하지만 청황제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위안스카이 다시 등장합니다.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임시 대총통인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양보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아님 말고. 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중화민국의 수립을 선포한 사건, 그게 바로 신해혁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르기 하지만 사실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요? 청정부 입장에서는 반란이야, 그지? 진압해야 될 반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 청나라의 군사 실권자였던 위안스카이에게 내각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주면서 청나라 조정의 실권을 쥐어주고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느냐? 중화민국을 제압해라, 반란을 제압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군사실권자였던 위안스카이에게 내각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주고 청나라 조정의 힘으로 중화민국을 제압할 것을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권력 욕심이 무지 강한 사람이었고 기회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변법 자강 운동도 어떻게 했어요? 광서제가 서태후 제압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서태후랑 손잡고 광서제를 가두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위안스카이 아니었습니까? 또다시 위안스카이는 양쪽을 저울질합니다. 청나라와 중화민국을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대세가 이미 중화민국으로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위안스카이 순원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너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사실 중화민국이 수립되긴 했습니다만은 군사력의 규모에서 보자면은 이 위안스카이와 그를 따르는 군인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힘에 불과했어요. 따라서 사실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순원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순원에게 뭐라고 제안하느냐? 너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없지. 하지만 나도 너랑 같은 생각이야. 청왕조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해. 힘 있는 내가 청왕조를 무너뜨려 줄 테니 너는 그 대가로 나에게 뭘 줘라?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넘겨라 라고 협상을 제안했던 것이죠. 자, 순원은 위안스카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거든, 위안스카이쯤 되면은.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혁명 사상에 1도 관심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위안스카이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다면 평생을 이루고자 노력해왔던 혁명이 다시 물거품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이 위안스카이만 어떻게 하면 넘어가면은 혁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순원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어요.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 수도를 베이징이 아니라 난징에 둘 것. 왜냐면 난징은 혁명파들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난징을 수도로 둔다면 이 위안스카이와 그를 따르는 군인 세력들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공화국을 수립할 것. 다시 말해서 황제 지배체제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할 것. 이 두 가지를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그 협상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청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부의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됨에 따라 청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넘겨받아서 이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위안스카이 순원과의 약속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켜요. 이걸 지킬 리가 없는 인간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난징을 수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세력 기반이 있는 베이징을 중화민국의 수도로 만들어 버리고요. 혁명파를 탄압하면서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자 해요. 공화국의 수립을 약속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공화정 같은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욕이 무지 강한 사람이에요.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황제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순원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재정에 부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1916년 1월에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였음을 선언하게 됩니다만은 중국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어요. 엄청나게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위안스카이는 이러한 중국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황제 즉위를 취소 선언하게 되고요. 시르에 빠진 채 3개월 더 살다가 1916년 6월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사실 이 위안스카이도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 국민들이 자신의 황제 취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다고 해.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 옆에는 간신배들이 많았어. 아부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되고 싶어해. 그리고 그가 황제가 되면 나에게도 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떤 짓을 벌였다라고 하느냐? 신문을 만들었다고 해요. 딱 한 부만 발매되는 신부. 누구를 위한? 위안스카이를 위한 신문을 만든 거죠. 오직 위안스카이 집에만 배달되는 신문을 따로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신문에는 매일같이 어떤 기사가 실렸을까? 중국 국민들이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문의 기사들을 맨날 실어서 위안스카이 집에 배달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위안스카이는 자기가 황제 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들 원하고 있는 줄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위안스카이의 딸이 볶은 땅콩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길에서 파는 볶은 땅콩을 사오라고 하녀한테 시켰는데 하녀가 볶은 땅콩을 사왔어. 그런데 우리 길에서 파는 이제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지 재활용한 포장지로 이렇게 많이들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볶음 땅콩을 사왔어. 그리고 지금 봤는데 포장지가 신문인 거야.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날짜는 분명히 우리 집에 배달된 신문이랑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신문인데 실려있는 기사가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황제 취임에 대한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 기사들이 실려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위안스카이의 경우에는 자기의 딸의 제보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짜 신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자기가 황제가 되어 보겠다고 중화민국이 세워졌습니다만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는커녕 황제가 되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사망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화민국은 이제 갓 태어난 나라였는데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남기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력. 위안스카이 아래에는 전국 각지에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지휘관들이 있었고요. 또한 전국 각지에는 위안스카이가 힘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다른 군사 세력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안스카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각 지역의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지휘관들의 고삐가 풀린 거죠. 그죠? 이제 그들을 막을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나라는 중화민국이지만 중화민국에게는 그 각지의 군인 세력들을 통제할 만한 힘이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결국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위안스카이가 사망하게 되면서 껍데기만 남아버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위안스카이가 길렀던 또는 그가 억누르고 있었던 여러 강력한 군인 세력들이 각각의 지역을 장악하고 저마다 각 지역에서 왕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때 각 지역을 장악하고 왕 노릇을 했던 군인들을 일컬어 군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군벌의 경우에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을까? 민주공화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을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들을 뜯어서 그걸로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을 유지하던 세력들이 이 군벌이라는 세력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군벌들은 자기들끼리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몇 차례나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중화민국은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군벌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 민중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분열과 혼란의 군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신해혁명까지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해혁명은 성공한 혁명인가요? 실패한 혁명인가요? 애매모호한 일단은 2000년 넘게 이어진 황제 지배 체제를 끝냈다라는 점에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과연 신해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이 수립되었느냐, 순원이 생각했던 삼민주의가 실현되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건 또 아니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해혁명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또 아니거든요.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은 그 나름의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우리 조만간에 수행평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볼 거거든요. 나름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잘 작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끝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는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요약 정리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